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세로 결혼을 일찍 하여 이미 14살이 된 딸과 13살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언제나 화목하고 따뜻하던 우리 가정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리 순탄하게 흐르지만은 않더군요. 어느 날 찾아온 피바람 같은 일에 시댁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이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시에 겪은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질 못했는지 술만 마시면 주먹을 쥐고 땅을 칩니다. 모든 것이 최대한 잘 정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하러 온 저는 평화로워 보이는 가정에서 잘 자란 남편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찾아뵐 때마다 인자하셨고 따뜻하셨으며 특히 어머님과 아버님의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두 분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평생 자식들에게 보여주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희 남편도 몹시나 가정적이고 다정하답니다. 오죽했으면 손아래 시누이들이 엄마만큼만 자신들을 더 사랑해달라고 떼를 쓰곤 했으니 말이죠. 두 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로 한편의 영화 같았어요. 일제시대에 의사를 하시던 시어머니의 아버지, 그니까 제 남편의 외할아버지죠. 아무튼 시어머님의 친정은 몹시도 부잣집이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집 머슴으로 살던 아이가 저희 아버님이었다는 것이죠. 아버님은 13살 때부터 어머님 댁에 종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고작 5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머님을 늘 업어주고 보살펴 주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긴 시간 사랑을 했고 어머님 집안의 반대에 도망까지 갔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귀한 딸을 버릴 수 없었기에 결혼을 허락했고 지금까지도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시부모님의 단독주택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늘 찾아뵙고 온 가족이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36살의 나이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시댁에 함께 사는 둘째 아가씨가 식사 중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빠, 어제 목욕탕 갔다고 해서 제가 데리러 나갔는데 거기 안 계시더라고요. 대체 몇 시에 나가신 거예요? 그게 씻다 보니 어지러워서 좀 빨리 나왔다. 그래요? 근데 집에 와도 없던데?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바람이라도 쐴 겸 천천히 동네 한 바퀴 걸어온 거지. 아이고 참 뭘 그리 따져 묻는 게냐? 우리 아버지 수상하네. 슈퍼 갔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이 많아요. 어디 얄궂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아니시죠? 좁은 동네에 시끄러운 사람 많으니까 행동하시는 것들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셨지만 어쩐지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히 지나가는 듯 싶었어요. 몇 개월이나 지났을까요? 회사에 간 남편이 아침부터 저에게 전화를 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대뜸 돈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돈 말하는 거야? 그게 아버지가 세입자 계약 만기라 보증금을 내어줘야 하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을 아직 못 구해서 급히 빼줄 돈을 만들어야 하나 봐. 남편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5층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이셨고 20명가량의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고 있었거든요. 늘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통장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으시거나 이율이 높은 적금을 드시는데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빼준다는 남편의 말,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죠. 무슨 말이야? 아버님이 돈이 왜 없으셔? 어머님한테 여쭤보면 되잖아. 실은 그게 누굴 빌려준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은 모르겠어. 어쩐 일인지 남편은 뜸을 들이고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어머님을 찾아뵀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보증금 내어줄 돈이 없다고 아범한테 돈을 만들라고 하셨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어머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아버님을 추궁하게 되었고 그제야 아버님은 쭈뼛거리며 변명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실은 어릴 때부터 알던 고향 동생이 있는데 빚을 못 갚아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해서 내가 빌려줬다. 땅 팔아서 준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아버님의 이야기에 가족 모두가 의구심을 품었죠. 아니, 아빠 고향 떠나온 지가 언젠데 1억이 넘는 돈을 준 걸 보면 많이 가까울 텐데 엄마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나저나 아직도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님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아버님께 너무 화가 나셨는지 말문이 막힌다는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가운 시선으로 아버님을 응시하였어요. 그것이 그 친구가 너무 급하다고 하니. 그리고 나도 돈을 빨리 받을 거라 생각했던 거지. 점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 아버님을 보며 참다 못한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모르는 당신 고향 후배도 있어? 우리 코 흘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자식들 앞에서 거짓말이야? 어머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아버지와 조용히 얘기할 테니 다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찝찝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님 댁에 야채를 사다 드리기 위해 저는 동네 마트에 들렸어요. 그리고 이 동네 토박이 아주머니들이 떠들어대는 소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저 뜬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아버님은 40년 가까이 이곳에서 사셨고 동네에서는 건물주라 돈 많고 또 사람도 온순하다 알려져 있으니 충분히 쓸데없는 말들이 나올 법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헛소리들만 쏟아내고 있는 듯한 그 상황이 불쾌했죠. 수다의 내용인 즉 저희 시아버지가 젊은 여자한테 꼬임을 당해 돈이며 재산이며 다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보험 가입을 시키는 여자인데 영감들에게 접근해 별짓을 다 한다고 신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전에 아가씨가 들었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이건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는 것을 봤다는 등 자세한 목격담이 나오니 저 역시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만을 바라보던 아버님이 바람이라니 그것도 꽃뱀 같은 젊은 여자한테 돈을 뺏긴다라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우선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고 다급히 마트를 나와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죠. 고작 5분을 걸어오는 내내 잡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래도 아닐 거라 믿었어요.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 믿음과는 다르게 기우 같았던 걱정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 현관에서부터 쩌렁쩌렁 화내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이 나쁜 인간아, 내가 그동안 가난뱅이 너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람을 펴? 생전에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건물이야. 근데 그 돈을 넘겨? 그년한테 얼마 갖다 바쳤어?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목에 핏대를 세우며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전 그 상태에서 계속 언성을 높이는 어머님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우선 말렸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아버님께서 바람이라뇨. 뭔가 오해가 있으실 거예요. 오해는 무슨 오해? 저 영감탱이가 그년한테 돈 갖다 바친 거 내가 다 봤어. 동네 이웃들이 다 알더라. 전세 보증금 들어온 돈인데. 아이고.
아버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정말로 돈을 다른 여자한테 그냥 주신 거예요? 동네에서 떠들어대는 소문이 진짜로 맞아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사실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뜬 소문은 아니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더욱의 충격이었던 건 이 모든 사실을 저희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전 이 중대한 사안을 가족에게 숨기고 아버님과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남편에겐 너무나 화가 났어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을 붙들고 따져 물었죠. 여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아버님 바람 피우신 거 맞다며? 알면서도 숨겨주려고 한 거야? 어머님 어떻게 뵈려고 그래? 당신 제정신이야? 제가 다그치자 남편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며 진정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바람이라 생각하면 바람이겠지만 아버님도 꽃뱀한테 넘어간 것이라고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죠. 어느 날 아버님의 동네 친구분이 치매 간병비 보험을 들었다 하며 좋은 것이니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했대요. 아버님은 자식들에겐 누가 되기 싫어 보험을 들어두면 좋겠다 생각하셨고 꽃뱀이라는 그 여자를 소개받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엔 치매 간병 보험만을 얘기하던 그 여자는 몇 번 더 만나기를 요구하며 펀드식 보험을 권유했고 아버님은 감언이설에 속아 큰 돈이 들어가는 보험 계약을 하셨다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여자가 본인이 받을 수당이 더 커질 수 있게 매달 내야 할 보험금을 일시불로 한 번에 달라고 하여 1억 2천이라는 돈을 선뜻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여자의 꼬임에 큰 돈을 주었다는 건 별반 다를 게 없었지만 딱히 바람을 피웠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온 가족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 사기를 당한 것과 유사했기에 우선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죠. 하지만 아버님은 일이 커지면 동네 소문이 창피하시다 하며 부디 신고만은 말자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 큰 소리 치셨지만 저희 자식들은 처음으로 실수한 아버님을 배려하여 그 뜻에 따라드리기로 했어요. 어쨌든 잃은 돈은 찾아야 했기에 보험을 소개해준 아버님 친구에게 그 여자를 수소문했고 연락처와 거처를 알아냈습니다. 전화를 수십 번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죠. 결국 그 여자의 빌라 앞에서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그 꽃뱀이라는 여자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님은 혈압이 오른다며 나서지 않으셨고 아가씨와 저 둘이 갔었어요. 두드리던 문이 열리고 그 여자를 마주했을 때 한 번의 느낌이 왔죠. 50대 초반쯤 보이는 외모였지만 키도 크고 날씬했답니다. 가느다란 눈매에 미소 짓는 얼굴, 화려함이 느껴지는 옷차림, 누가 봐도 영감들 홀리는 꽃뱀 같았죠. 저희 아버님 성함이 김철원입니다. 아시죠? 옆에서 아가씨가 당장 머리채라도 잡을 듯 씩씩대고 있었지만 전 참으라는 손짓을 보냈어요. 아가씨 성격에 괜히 손찌검이라도 했다간 도리어 저희 쪽이 폭행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김철원이요? 네, 저희 고객이신데 누구시죠? 아버님이라고 하는 걸 보니 따님들? 근데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대짜 하니 그쪽이 보험을 핑계로 큰 돈을 가져가셨더라고요. 보험 든 지 2개월 됐으니 해약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취소하시고 큰돈 받아가신 거 돌려주시죠.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려다가 그나마 이 정도로 봐드리는 거예요. 전 단호하고 강력한 어투로 말을 했습니다. 저와 아가씨를 아래 위로 훑어보던 그 여자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긴 한데 제가 강제로 협박해서 받은 돈도 아니고 엄연히 보험계약 관련해서 받은 돈인데 사기라뇨? 그렇잖아도 제가 그쪽 근무하는 보험회사에서 알아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들었다는 그 보험 애초에 일시불 납입이 없던 것 같던데. 거짓말로 돈 받았으니 사기가 맞죠.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로 가셔야 돈 주실 건가요? 그제서야 그 여자는 눈을 위아래로 굴리더니 말끝을 흐리기 시작했어요.
보험 계약을 한 건 사실이고 목돈이 필요해서 일시불로 달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이 보험금을 10년 동안 낼 생각이었다며 변명을 해대기 시작했죠. 저와 아가씨는 그딴 변명은 됐으니 그냥 돈이나 달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결국 그 여자가 이미 급히 써버렸다는 7,000엔 받지 못했고 나머지 5,000은 통장 이체로 받아냈어요. 그리고 각서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니 집이 나가는 대로 돈을 주기로 말이죠. 물론 보험 또한 해약하기로 했어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집이 매물로 나와 있긴 했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별다른 방법도 없어서 우선은 믿고 기다리기로 했죠. 집이 팔린 후에도 지불치 않으면 경찰에 곧장 신고하는 것으로 하고요. 결국 전세 보증금은 저희가 가진 돈을 보태서 내주게 되었고 아버님은 계속해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들지 못하셨죠. 그 후에도 아버님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는 동네 아줌마들의 술 안주거리가 되어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여전히 둘이 함께 모텔을 갔다는 둥, 건물 명의를 그 여자 앞으로 해주었다는 둥, 부풀려진 헛소문들이었지만 몹시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제법 흐르고 다시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저녁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뛰어 들어오며 야단 법석을 피웠죠. 아빠, 뭐야 밖에 서 있는 사람? 그때 그 여자 아니야? 내가 주차하고 통화하느라고 차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자꾸 누가 기웃거리는 거야. 그래서 차 문 열고 저기요? 하고 불렀는데 그냥 뛰어가 버렸어. 자세히 보니까 머리 길고 눈 위로 올라가고 그 여자 맞지? 어? 아버님은 무슨 소리를 하냐며 말도 안 된다고 시치미를 뚝 떼셨지만 온 가족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밥맛도 잃었습니다. 집 팔리면 돈 다 갚기로 해서 찾아온 거 아니야? 집은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던데? 아가씨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추리들을 해댔고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는 듯 말했어요. 에이, 그럴 거면 미리 전화를 하거나 당당히 찾아오지. 뭐하러 기웃대. 네가 잘못 본 거 같은데 아니겠지 뭐. 그래요, 아가씨. 제가 틈틈이 전화해서 통화하고 있어요. 부동산에도 확인하고 있고요. 전화를 피하지도 않고 돈 마련해보겠다고 늘 얘기하니까 딱히 찾아올 이유는 없어요. 잘못 보신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잠이 든 후 저는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한테 보험 소개시켜준 사람 현대슈퍼 김씨 아저씨 아니야? 맞아. 김씨 아저씨가 먼저 좋은 보험 들었다고 소개해줬대. 아니, 그 아저씨는 대체 왜 그런 꽃뱀을 아버님한테 소개해준 거야? 내가 물어봤어, 보험회사에. 김씨 아저씨는 그 보험 든 적이 없다는데? 둘이 짜고 친 거 아니야? 아무래도 수상해. 그래? 그럼 아버지 말이 정말이었던가? 아니, 지난번에 김씨 아저씨 슈퍼 장사도 잘 안 되는데 큰아들이 사고쳐서 목돈 필요하다고 했거든. 아버지가 엄마 몰래 돈 빼돌리기 힘드니까 나한테 SOS 쳤었어. 근데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돈을 굳이 빌려주기가 그래서 안 된다고 했지. 뭐? 아니,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당신이 그때 나한테 상의만 했어도 아버님이 그 꽃뱀한테 저리 당하게 내버려두진 않았을 거라고. 그런가? 하긴 그 아저씨가 왠지 수상하긴 해. 얼마 전에도 돈 얘기했다는 거 보면 보험 소개해주고 한몫 받기라도 했나 보지. 이제 아버지한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야겠어. 남편과 대화를 나눈 후 동네 슈퍼 김씨 아저씨에 대한 반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 학원 끝날 시간이라 데리러 가는 길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경찰차까지 와 있는 걸 보니 무언가 심각해 보였어요. 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인파 속으로 다가갔죠. 동네 떡집 할머니 집에 도둑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그 떡집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떡집 사장님을 부자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했죠. 경찰은 의심 가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물증이 없다며 좀 더 조사를 해보겠다 했어요. 그리고 모든 동네 주민들에게 각별히 문단속을 잘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달에도
금은방에 도둑이 들어 경찰이 출동했다고 하면서요. 전 동네에 자꾸만 도둑이 든다는 얘기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떡집과 금은방은 이 동네에서 나름 부자라 불리는 집들이고 저희 시댁도 입소문으로는 제법 돈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아파트도 아닌 가정주택이라 보안도 허술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 CCTV를 달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 동네에 도둑든 얘기 들었어?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안 그래도 떡집 아들 오는 길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들었어. 그 집에 CCTV가 있어서 용의자 인상착의가 대략 나온 모양이더라고. 모자에 마스크까지 써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체구나 걸음걸이가 낯이 익다고. 낯이 익다니? 아무래도 슈퍼집 김씨 아저씨 같다는데? 뭐? 설마. 그간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녀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해. 우선 아버지한테도 웬만하면 만나지 마시라 전했어. 설마 아니겠지. 그래도 조심하시라고 일러야겠다. 그나저나 아버지 종합검진은 다녀왔어? 아직. 다음 주에 예약돼 있어서 모시고 가려고. 지난번에 갔을 때 혈압이 많이 높으셔서 과음이나 과격한 운동은 꼭 삼가해달라더라고. 더운 날도 외출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했고. 술은 원래 안 드시니 상관없는데 요즘 운동하시는 건 있어? 그냥 어머님하고 산책 다니시는 거? 아님 혼자 등산 다니시는 거?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건강관리에 도움될 거야. 그래, 당신이 신경 좀 써줘. 아버지 집 CCTV 설치는 내가 알아볼게. 그 이후 한 달간 집안은 평온했고 동네에서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혈압이 높으셔서 건강관리를 하셨고 어머님 또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신 듯 했어요. 아버님의 돈을 가져갔던 그 꽃뱀 여자는 집이 팔렸다며 연락을 주었죠. 시끄러웠지만 다행히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쭉 평온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리도 알 수 없는 거였던가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 부동산 상담 중이라 곧바로 전화를 받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이내 부재중 10통의 전화기를 확인하고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손이 떨렸어요. 딸, 무슨 일 있어? 전화를 많이 했네? 엄마, 큰일 났어. 왜 그래? 어디 다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뭐? 너 지금 어딘데? 엄마가 갈게. 할아버지 집인데, 할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가셨어. 14살 딸의 목소리는 몹시도 다급했고 수화기 넘어 들리는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는 저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뛰어가는 동안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도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최근 관리를 잘하셔서 혈압 수치도 좋으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집에서 쓰러지시다니. 아버님 댁으로 도착하자마자 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지럽혀진 거실과 안방, 신발장,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마구 흐트러진 집안을 보니 감이 오더군요. 도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친구분을 만나러 나가셨고 그때 아버님은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하셨죠. 분명 문을 잘 닫고 나간 것 같은데 담을 넘어 들어온 건지 창문이 열려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이 학원이 끝나서 근처 할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했죠. 문이 왜 열려 있는지 궁금해서 할아버지를 크게 부르며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질러진 집안을 보고 아이가 무척이나 놀랬다고 했습니다. 겁먹은 걸음으로 안방으로 갔는데 할아버지가 옷이 흐트러진 채 돌침대 쪽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흔들어도 할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자 놀란 아이는 119에 신고부터 하고 저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던 거죠. 얘가 겁도 없이 도둑이라도 집안에 있었으면 어쩌려고. 신고하고 밖에 사람들 있는 곳으로 나와 있던지 했어야지.
엄마가 심장이 떨려 죽겠어. 그럼 어떡해. 할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으시는데 혼자 두고 나갈 순 없잖아. 그리 아버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첫 손주는 할아버지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단 말했지만 전 혹여 나쁜 일이라도 당했으면 어땠을까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아버님께 곧장 갔어야 했지만 경찰들이 이것저것 아이에게 물어야 한다며 함께 집에 남아 있었어요. 구급대원 말이 몸다툼이라도 한 듯 옷이 흐트러진 채로 쓰러져 계셨다고 했어요. 몸에 타박상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네요. 아마 신랑이 하다 한 번에 확 밀친 것 같습니다. 우선 뇌진탕이 의심되니 MRI 검사 진행 중이라 하네요. 혹시 없어진 것 없으세요? 모르겠어요. 우선 집을 좀 둘러봐야 하고 어머님께서 진정되시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요 근래에 도둑된 집들이 있는데 아직 범인을 추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원한 관계가 있는지, 집을 스스럼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물어보았어요. 당장은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했지만 며칠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오르긴 했어요. 슈퍼집 김씨 아저씨 말이죠. 우선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몰아갈 순 없었기에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은 집 앞 골목과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해 본다고 했어요.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현장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경찰들이 모두 돌아가고 전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의 상황이 좋지 않은지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집으로 오다 말고 병원으로 곧장 갔더라고요.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버님은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두 손을 모은 채 검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의사를 만나 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평소 혈압도 높으셨고 연세도 있으셔서 위험했습니다. 곧 의식은 찾으시겠지만 뇌졸중이 왔어요. 스스로 걸으시거나 말씀하시는 게 불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놀라 기절 상태라 믿었던 아버님이 뇌졸중이라니, 스스로 거동도 못하시는 상태가 되다니,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는 당황스러워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도대체 집안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던 건지 모두가 도둑이 아닌 강도를 잡아야 한다 말했죠. 경찰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병원까지 와서 이것저것을 확인했어요. CCTV 확인은 하셨나요? 범인의 윤곽이라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노인이 저리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 정확히 아버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혹시 흉기라도 들고 위협한 건 아닐까요? 네? 전 흥분한 나머지 격양된 어조로 따져 물었습니다. 일단 집 바로 앞에는 CCTV가 없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이동 경로를 모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도둑이 들었던 두 곳과 비교해 동일 인물이 발견된다면 탐문 수사를 해 잡아낼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경찰은 돌아가고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충격을 받으셨을 어머님의 건강 또한 염려가 되었죠. 다행히 어머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올바로 진행시켜야 한다 하셨어요. 밥도 더 열심히 드시고 병원에서 권유하는 수액과 영양제들도 열심히 맞았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죠.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은 경찰서를 찾아갔고 의심스러웠던 김씨 아저씨 이야기도 전했죠. 남편의 말에 신빙성을 느낀 경찰이 김씨 아저씨를 수사했지만 아버님이 쓰러지시던 날의 알리바이가 확실했기에 범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 앞에 CCTV도 없는데 알리바이를 어떻게 믿냐고 따져댔고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는 말뿐이었어요. 어머님은 병원에서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시느라 지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의식이 돌아왔고 어느 정도 움직이기는 하셨지만 스스로 식사를 하시거나 용변을 보는 등의 일을 일체 하지 못했죠. 어머님, 그냥 간병인 쓰세요. 가족들 모두 직장 다니고 혼자서 감당하시다가 어머니까지 큰일 나겠어요.
월세 받는 걸로 충분히 한 명 쓰실 수 있잖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하루 종일 병원에 계시는 거 애 아빠도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이 영감탱이 이러고 누워있는데 집에 가서 잠이나 오겠니? 5살 애기 때부터 나 업고 수발 들던 사람이다. 내가 죽기 전에 영감한테 갚고 싶었던 게 있다면 평생을 나한테 맞춰주고 내 뒤치다꺼리 해준 거 그거 하나야. 내가 일이 같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니 그냥 두거라.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모르진 않았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한평생 얼마나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셨는지. 하지만 저리 연약한 몸으로 병원에 계시니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들고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도둑 강도를 하루라도 빨리 잡고 싶었죠.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김씨 아저씨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강력하게 부인하셨고 부동산 사장님이 김씨 아저씨의 알리바이 증인까지 되고 있는 터라 그저 심증으로 치부될 뿐이었죠. 남편은 괴로워하며 자주 술을 마셔댔습니다. 나 때문이야. 진작에 CCTV라도 크게 달아뒀으면 이런 일 겪지도 않았을 거라고. 물론 어떤 자식인지 단번에 찾아냈을 거고 어머니마저 저리 고생하시는데 여보, 나 아버지 어머니를 앞으로 어떻게 보지?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너무 괴로워.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놈이 주말에 가서 밥이나 얻어먹을 줄 알았지. 노인 2분 사시는 집에 보안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여보, 나 너무 괴롭다. 그게 어떻게 당신 탓이야. 도둑놈 탓이지. 아버님도 금방 다시 일어나실 거야. 평생을 자기 관리하시며 열심히 사신 분이잖아. 괜찮아 여보, 괜찮아. 남편은 자책하며 눈물까지 보였고 저 역시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부동산을 가지 않고 곧장 시아버님께 갔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을 텐데 여러모로 가슴이 아팠죠. 모든 가족이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길 기다리며 또 한 달이 흘렀지만 변하는 건 없었어요. 미친 듯 경찰서를 드나들던 남편 역시도 기운이 빠지듯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사건경과 2달이 되던 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시던 그 시각 집안을 들어가고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였죠. 현수막을 걸고 목격자를 찾던 중 그때 집 앞에 잠시 세워두었던 자동차 주인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곧장 경찰서로 갔죠.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서 앞에는 아가씨와 시어머니도 함께 와 있었어요. 엄마, 여긴 뭐하러 와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아버지는 어쩌고. 날씨도 쌀쌀한데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너 빨리 엄마 모시고 들어가. 남편은 시누이에게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가라며 얘기했지만 어머님은 완강했습니다. 아니다. 듣자 하니 범인 얼굴이라도 나온 모양인데 내가 직접 봐야겠어. 네 아버지 그림 만든 놈 당장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는 수 없이 온 가족이 경찰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제보로 입수한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을 틀어주겠다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각에 손녀분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르신이 쓰러진 것 확인하셨죠. 그리고 4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돌려보았는데 말이죠. 손녀분이 집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웬 여자가 집 밖을 급히 뛰어나오는 모습이에요.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전 그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상 속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 분명했거든요. 옆에 서 있던 시누이도 저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앞으로 더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진실은 참으로 기가 막혔죠. 여자가 배를 누르며 서 있고 시아버지가 자연스레 나와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대문을 열더군요. 그러더니 그 여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버님의 팔짱을 끼고 찰싹 달라붙어 걷는 모습이 누가 봐도 내연관계였죠. 어머님과 남편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시누이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알아 저 여자. 뭐? 네가 어찌 알아?
저 여자 누군? 말을 하다 멈춘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또한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죠. 전 그저 멍하니 영상을 들여다볼 뿐이었고요. 블랙박스의 영상 속에서 다시 10여 분이 지나자 그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어요. 온 매무새를 만지작거리면 말이죠. 경찰은 우리 가족의 얼굴을 보더니 아는 사람이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집으로 들어간 것까진 확인을 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뇌졸중으로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는 시아버지마저도 꿀먹은 벙어리였으니 말이죠. 결국 그 여자는 경찰 조사에 용의자로 소환되어 왔습니다. 전 남편에게 어머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것 같으니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계속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어머니를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죠. 야 이년아, 네가 그 꽃뱀이냐? 우리 영감 돈 빼먹더니 이젠 죽이려고 들어? 결국 그 여자를 마주한 시어머니는 머리채를 쥐어 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경찰들이 모두를 진정시키고 그날의 진실을 여자에게 듣게 되었죠. 영감님이랑 저는 단순히 보험 계약해준 사이는 아니었어요. 예전부터 슈퍼 김씨 아저씨랑 막걸리 마시면서 잘 지냈다고요. 벌써 알고 지낸 지가 2년이에요. 그러다 반년 전쯤 술 먹고 한번 실수한 게 그렇게 영감님과 깊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빌린 돈은 정말로 사기친 게 아니라고요. 좋게 얘기하고 우리끼리 잘 해결하기로 한 건데 집안 식구들이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연락 끊고 지낸 거죠. 그 여자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두 사람이 한 달 전부터 다시 만났다고 말을 했죠. 시아버지가 늘 등산과 산책을 한다며 밖으로 나가던 게 모두 여자를 만나기 위함이었던 것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외출을 하신 날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자신을 불렀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진 그날도 집으로 오라는 부름에 찾아갔고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다고 말했죠. 그렇게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갑자기 영감님 몸이 딱딱하게 굳더니 뒤로 쓰러지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몇 번을 흔들어 깨웠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신고할 정신도 없었고요. 구급차가 오면 사람들이 몰릴 텐데 그저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집도 막 어지르고 도둑든 것처럼.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영감님께서 그리 병원에 누워 계신다는 건 김 씨를 통해서 들었어요. 정말 상황이 이리 될 줄은 몰랐다고요. 전 죄 없어요. 쓰러진 사람 그냥 두고 나가놓고 무슨 죄가 없습니까? 집안 마구 어지럽힌 것도 그래요. 뭐 하나 부셔지기라도 했으면 죄물 손괴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니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건 그냥 사고잖아요, 사고. 제발 선처해 주세요. 네? 한 번만 봐달라고 비는 여자를 보고 있자니 말문이 막혔어요. 도둑이 들어 몸싸움을 하다 쓰러지신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가 여자와 사랑을 나누다 그리 되셨다니. 몇 달 전 여자와의 돈 문제로 그 난리를 피운 후 잠잠하던 집안이 다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애초에 보험을 김 씨에게 소개받았다는 말조차도 다 거짓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내연관계였던 거고 보험도 아버님이 그냥 계약해 준 거더군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상했던 대로 머리를 싸매고 몸져 누워있던 시어머니마저 새벽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에 2주 가까이 실어증이 오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못하시고 눈물만 보이셨죠. 정말이지 이런 끔찍한 일이 제 인생에, 제 가족에게 일어나다니. 하지만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정신을 차려야만 했죠. 심각할 만큼 우울해하는 남편을 추스려 그 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고의성이 없었고 훔쳐간 물건 또한 없었기에 처벌이 힘들다고 하길래
도의적인 것, 즉 외도를 한 상간녀 소송과 집안이 겪은 정신적인 충격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현재까지도 법적 싸움이 진행 중이고 시아버지의 뇌졸중은 차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는 기력을 회복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늘 죽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계시죠. 어서 빨리 시어머니께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남편 또한 더 힘을 낼 것 같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하루하루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평온히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유명한 대사 중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저희 집안에 유일무이 대체할 수 없는 왕은 시어머니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몇 번이나 일으키신 적이 있는 단단함과 특유의 기강으로 늘 같은 자리에서 집안을 위해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집안에도 2명의 왕은 존재하지 않는 법인데 그 왕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늘 무리수를 두셨던 저희 시아버님의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일대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말아드시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쉬는 날 없이 부지런히 돈을 모으시고 그 돈으로 집도 장만하시고 집 근처에 밭도 사시면서 조금씩 넓혀가실 때 시아버님께서는 그런 시어머니보다는 잘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셨지만 늘 결과는 말아드셨어요. 몇 번씩 시어머니께서 시아버님이 말아먹으신 사업을 정리해 주시느라 바쁘셨고 그럴 때면 시아버지의 입지는 집안에서 점점 좁아지셨습니다. 가장이면서 가장 무시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셨어요. 제가 시집 오기 전에도 남편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찍소리 못하고 물을 떠오시던 시아버지의 첫인상을 잊지 못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던 와중에 목이 칼칼하셨는지 기침을 크게 3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시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을 갖다 드리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께서 너무 다정하고 스윗하시다 생각했죠. 달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시어머니 기침 소리에 바로 갖다 주시는구나. 남편도 저런 시아버지 모습을 보고 자랐을 테니 나한테 다정히 대해주겠지 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도 시아버지 모습 보고 자라서 나한테 잘해줄 거지? 아들은 아버지 닮는다잖아. 그렇지? 내가 아버지같이 행동하면 너도 나 잡아 죽이려고 들걸, 우리 엄마처럼. 난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고 있지. 절대 사업은 안 해야지. 지금 입지라도 지켜야지 하고 말이야. 전 남편의 뜬금없는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봐온 것과 남편의 답변이 매칭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다정함을 기대하는 저에게 남편이란 자고로 사고 안 치고 돈 잘 벌어오는 게 최고라며 사고 안 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을 지킬 테니 걱정 말라는 소리만 했습니다. 남편이 일러준 대로 시어머니의 집권 세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집안의 모든 명의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었고 그 어떤 것도 시아버지의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집오고 신혼집을 보러 다닐 때도 다른 거 할 거 없이 시어머니 말만 따랐어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땅에 집을 짓고 있으니 그 집이 완공될 때까지 시댁에서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며느라,
너희가 일정보다 빨리 결혼해서 공사가 급하게 들어갔으니까 집 새로 지으면 거기로 들어가서 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지어질 때까지는 불편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사는 걸로 하자. 공사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럴 때나 같이 살아보는 거지. 알겠지? 시어머니께서는 굉장히 호탕한 성격이셨고 모든 행동파셨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 없이 늘 담백하셨죠. 그래서 계획을 짜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예상될 때나 가족들에게 일러주고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저희 집의 항해사나 마찬가지셨어요. 문제가 생겨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척척 해결되는 해결사이시기도 했고요. 저와 남편이 본격적으로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시댁 집안 구도에 관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실질적 이 집안의 왕이라면 시아버지도 왕이시기는 한데 밀림의 왕이셨어요. 시어머니 기에 밀리고 남편에게도 순위가 밀리고 제일 나중 순위인 저에게도 밀린 밀림의 왕. 심지어 시댁에 있는 작은 치와와에게도 밀려나서 설자리를 잃으신 모습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던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강아지 밥을 챙겨주신 후 빛보다도 빠르게 상을 차리셨어요. 제가 도우려고 나왔을 땐 이미 다 차려져 있어서 시어머니께서 더 할 것이 없다며 수저만 좀 놓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시부모님 자리 우선으로 반찬도 몰아놓고 위치를 조금 바꿔두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무슨 카드 마법사처럼 반찬들을 제 쪽으로 싹 몰아주셨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시아버님 자리 앞에는 멸치나 시금치 같은 건강한 반찬들만 놓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귓속말로 물어보았어요. 자기야, 아버님 뭐 지병 있으셔? 반찬들이 좀 그렇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께 반찬 투정을 좀 해서 그냥 수감 중 식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난 어머니께서 밥상 안 엎으신 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해. 전 남편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입에 안 맞으면 반찬 투정 좀 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제 앞에 있던 고기랑 생선들을 슬쩍슬쩍 시아버님 앞쪽으로 몰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어쩜 귀신같이도 아신 건지 당구 치듯이 젓가락으로 휙 제 앞으로 다시 밀어놓으셨어요. 전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괜히 날에서는 시어머니께 밉보일까봐 말이에요. 그런데 한 소리 하실 줄 알았던 시아버님께서도 멸치와 시금치만 드시면서 시어머니께 계속 엄지를 내미셨습니다. 멸치와 시금치가 오늘따라 너무 맛있다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시금치가 아주 싱싱한 거였나봐. 어쩜 이리 맛있냐? 아니면 당신 솜씨가 좋아서 그런 건가? 어쩜 당신은 별거 아닌 반찬도 이렇게나 잘 만든지. 아주 대단해.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맞장구 치면서 진짜로 시어머니 솜씨가 좋으시다고 말하는데 저 말고도 다른 식구들 모두 시아버지의 말에 대꾸가 없었습니다. 좀 너무하다 싶었어요. 좀 맞장구도 쳐드리고 같이 얘기할 수도 있지. 꼭 시아버지가 왕따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출근을 하러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다들 시아버지께 너무한 것 같다고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집안 어른인데 대우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크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고 우리 엄마도 그랬었어. 그런데 당신도 좀 겪어보면 알 거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착하시고 다 좋은데 정도를 모르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빠를 훈육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은 가족들 비난하겠지만 우리 아빠에게 중간이 없어. 그것만 알아도 한마디로 조금만 띄워드리면 하늘을 날겠다고 비행기 사달라는 분이시라고. 전 정말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남편이 대충 둘러댄다고 생각했어요. 식사 시간 말고도
제가 본 시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불쌍해 보이셨습니다. 그저 온 가족이 모여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별거 아닌 일상이었는데도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상견례 때처럼 기침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그 기침 소리에 놀라서는 벌떡 일어나셔서 물을 떠다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도 되는데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꼭 시어머니의 하수인처럼 과일을 집어서 갖다 바치시는데 보기에 안 좋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뭘 그렇게 잘못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불편할 정도면 멋모르는 남들이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말했어요. 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너무 어머니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안 보긴 했지만 꼭 상사한테 그러듯이 깍듯하신데 처음엔 다정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좀 보기에 안 좋네요. 어머니께서 먼저 좀 풀어주세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꺼내시려 하시는데 시아버지께서 제 말을 막으시면서 오히려 저를 혼내시는 겁니다. 전 그저 시아버지의 변을 해드리려는 것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아가,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리 시어머니한테 뭐라 하는 거냐? 다 집안마다 사정이 있고 그 집안에 누리 있는 거야. 잘 모르면 가만히 있거라. 그렇지 여보. 이래서들 부부 일에는 끼는 게 아니라는 건지 시아버지께서 본인 편을 드는 저를 혼내시면서 시어머니께 별일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시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은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제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자세한 이야기 좀 해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쥐고 계신데 시아버지께서 5번 정도 사업을 말아드셔서 그간 시어머니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성에 안 차시는지 시아버지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시어머니께 작업 중이라는 겁니다. 원래 사업 시작 전에 꼭 저렇게 입안에 혀처럼 구신다고 말이에요. 집안에서는 연중 행사처럼 일어나는 일이니 저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대요. 시어머니께서 괜히 말 붙여주고 맞받아치면 사업자금 대줘야 돼서 그냥 무시하는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은 꿈도 못 꾸게 기를 죽여놓으려고 그런다고 말입니다.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사업만 안 말아먹었어도 시어머니의 땅이 엄청나게 남아있을 건데 그간 그 뒷일 처리하시느라 소유하고 있던 땅의 절반 이상을 다 처분하셨대요. 집 앞에 사과 농장 하나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집을 짓고 있는 그 땅까지 말이죠. 그래서 더 털어서 줄 사업 자금도 없는데 시아버지께서 저희 짓고 있는 집을 탐내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여태껏 시아버지가 불쌍해 보이셨던 게 싹 가시긴 하더군요. 분가는 꼭 하고 싶었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 사업 자금으로 써버리시면 저희 분가도 물거품이 되는 거니 말이죠. 시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조르셨습니다. 제발 그 땅 잠시만 팔아서 자신에게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여보, 이번 사업은 진짜 대박이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양말을 그렇게 사간다잖아. 그래서 양말 공장 하나 차리려고 해. 박리담회라고 알지? 양말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외국인들이 몇천 몇만 개씩 사면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투자해라. 내가 번 돈 당신 다 줄게. 이번에는 진짜 확실한 거야. 응? 아는 지인분이 양말 공장을 넘기려고 하신다면서 빨리 선점해야 한다고 아주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들들 볶고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완강하고 절대 안 먹힐 것 같으니 나중에는 남편에게도 가진 거 있으면 조금만 빌려달라고 아주 난리셨죠. 하지만 어릴 적부터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자주 봐온 남편이었기에 아주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다 도와주지 않자 한동안 시아버지께서는 조용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하수인처럼 구시는 것도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또다시 저는 시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정말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는 오뚜기 같은 분이셨습니다. 며칠은 기운이 없어 보이시더니 갑자기 활력을 찾으셔서는 집에 거의 안 계셨어요. 백수라 갈 곳도 없으신데 정장을 차려입고 외출이 잦으셨습니다. 그 낌새가 뭔가 수상했는지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뭔가 불길하다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감은 정말 귀신같이 정확했습니다.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는 매물이 나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자기를 정말 안 도와줄 것 같으니 저희 신혼집 그 땅을 팔아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인감을 몰래 가져다가 팔아버리신 거죠. 그렇게 저희 신혼집은 날아가 버렸고 시아버지 얼굴에도 대파가 날아갔습니다. 부동산에 연락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서는 분노에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그때 눈치 없이 휘파람을 불면서 집에 들어오신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들고 있던 대파로 수없이 시아버지 뺨을 때리셨어요. 전 눈앞에서 바로 그 장면을 보는데 말릴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 눈이 돌아간 게 보였거든요. 이미 이 세상 눈빛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시아버지께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듯이 억소리 한 번 없이 다 맞으셨어요. 시어머니 손에 다 갈라진 팥불이 몇 개만이 남았을 때 겨우 팥사대기를 멈추셨고 얼굴이 시뻘겋단 못해 시파래지신 시아버지께서는 그제야 여보, 다 한 거지? 이미 공장은 샀어. 돌이킬 수도 없어. 이번에는 정말 나 좀 믿어줘. 진짜 잘 될 것 같다니까. 안 될 거라고 단정 짓지 말고 공장장 사모님 소리 들을 준비하라고.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듣기 싫다면서 들고 있던 팥뿌리들로 시아버지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혼이 나시고서도 그저 공장장이 되었다는 기쁨 하나로 웃기만 하셨습니다. 전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이 놀라우면서도 그래도 그간 기죽어 계신 모습보다는 저렇게 웃으시는 게 그나마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 말씀대로 정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흩어진 팥조가리들을 주우면서 또 시작됐다면서 중얼중얼 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일은 벌어진 거니 응원이나 해드리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간 시아버님이 일을 벌이실 때마다 응원했던 거를 다 합치면 웬만한 치어리더들보다 더 많이 응원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은 시아버지의 사업 시작이 징글징글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께 계약금 준 사람 연락처를 달라고 하시더니 직접 연락해서 돈 다시 돌려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온몸으로 말리셨고 두 분이 몸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신이 빨리 그 돈 다시 찾아와. 그 돈이 뭔 돈인지 몰라? 애들 집값이야. 애들이 100년 만년 시댁에서 살고 싶겠어? 그니까 빨리 가서 그 돈 다시 받아와. 다시 안 받아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뒤져버리든가. 심하게 말하시면서 돈 못 찾아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집에 들이실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꼭 버림받은 강아지 마냥 맥을 못 추고 시아버지께서는 떠밀려 밖으로 나가셨고 어떻게 돼가는 건지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이 되어 남편이 연락을 드리니 그저 괜찮다고만 하시고 또 특유의 불쌍한 연기를 하시면서 근처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돈 정말 못 돌려받을 것 같으니 시어머니를 좀 잘 구슬려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 앞에서 그저 한 마리의 피라미였기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제풀에 지쳐서 시아버지께서 돌아오시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시아버지께서 양손 가득 비싼 과일과 고기를 사가지고는 집으로 당당하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셨을 때 하필 시어머니 손에 북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북어로 시아버지 목을 치셨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무림의 고수처럼 북어를 잡으신 다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러면 나중에 후회할걸. 당신 돈 2달이면 갚을 수 있게 됐어. 공장이 아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알겠어? 나 진짜 대박났단 말이야. 호탕하게 큰 소리를 탕탕 치시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셨어요. 중국의 회사들과 계약을 하게 되면서 시아버지 말씀처럼 공장이 쉼없이 돌아가고 수출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믿기 어려워서 시어머니 부탁으로 공장에도 가보고 계약된 회사도 알아보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운 좋게 이번에는 사업이 잘 되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얼굴만 봐도 무기를 찾던 시어머니께서도 모든 걸 확인 후 이제 받아들이기로 하신 건지 잠잠하셨습니다. 들뜨지도 않으셨고 보채지도 않으셨으며 그저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사업이 대박을 넘어서서 초대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장 하나만으로 계약 물건을 다 만들 수가 없어서 공장을 하나둘 늘렸고 반년이 채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의 공장은 5개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저 소규모 공장 사업으로 끝날 줄 알았던 것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 스케일이 커짐과 동시에 집에서의 입지도 점점 넓어지셨어요. 원래 시아버지의 베란다 지붕은 작은 선인장 1개 겨우 놓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사업 성공의 기세를 몰아 원래 없던 취미였던 비싼 난을 몇 개씩 들여놓으셨습니다. 공장이 2개 정도 늘었을 때 베란다에 시아버지의 난이 6개 정도 되었었고 최종 5개로 확장되었을 땐 난의 수는 12개가 되었어요. 기존에 두었던 시어머니의 찻잎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12개의 난만이 자리를 다 차지했죠. 꼭 집안의 기세도 시아버지로 기운 듯 말입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시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시던지 듣는 둥 마는 둥이었는데 그저 셀러리맨이었던 남편 눈에도 시아버지의 사업이 괜찮아 보였는지 느지막이 진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커져서 우리 집의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인데 결국에 나중에 내가 물려받는 거 아닐까? 지금 내가 회사에만 꼬박꼬박 다니는 게 맞는 걸까 여보? 회사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사업을 조금씩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래서들 서러우면 성공하라고 하는 건지 집에서 키우던 치와와보다도 서열이 밀려 밀림의 왕이었던 시아버지를 제일 무시하던 남편까지 우러러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권 세력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기세가 등등하고 시아버지 말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조금씩 시아버지를 존중하기 시작하셨어요. 우선 제일 먼저 밥상 반찬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풀떼기뿐이었던 시아버지의 사찰 밥상에 고기가 놓이기 시작했고 시아버지께서 투정처럼 뭐가 먹고 싶다, 뭐 좀 해줘라 하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바뀌어도 시어머니는 바뀌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 다 똑같구나 싶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시아버지께 약과 물을 챙겨드리는데 그 모습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전 같으면 반대로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딱 그렇게 챙겨주셨거든요. 역시나 전세 역전인 건가 싶었죠. 그런데 전세 역전을 넘어서 점점 시아버지의 요구는 상상 이상으로 지나쳐졌습니다. 반찬 투정은 기본이고 이전에는 시어머니께서 발로 죽을 쑤어주셔도 그저 엄지만 내밀면서 맛있다고만 하셨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점점 불만이 커지셨어요.
제가 보기엔 예전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 국이 따다느니 반찬이 생기가 없다느니 시어머니 입맛이 변한 거 아니냐면서 너무 맛없으시다고 밖에서 사드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면전에 면박을 하시는데 듣고 있는 저와 남편이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이쯤 되면 시어머니께서 뭐 하나 던지실 것 같아서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저 시어머니께서 이전과 다른 좋은 얼굴로 알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순종적인 모습에 시아버지께서는 더욱 기세등등해지셨어요. 반찬 투정을 넘어서서 시어머니 자체에 대한 지적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아이 공장장 싸모인데 옷차림이 그게 뭐야? 벙벙한 옷에다가 아이 낭창낭창한 소매하며 판일만 하는 농부도 아니고 말이오. 그러고 있다가 거래처 사람이라도 갑자기 집에 오면 어쩔 거야? 아이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거야? 창피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아이 좀 꾸며 좀. 예전에는 돈 없어 그렇다 치고 아이 지금은 내가 잘 벌어다 주잖아. 안 그래? 나 부끄럽게 하지 말고 오늘 당장 나가서 몸에 맞는 옷 좀 사고 해. 아가, 내 말 들었냐? 오늘 시어머니랑 좀 나갔다 와야겠다. 이전에 없던 옷차림과 외모를 지적하셨어요. 편하게 입으시면서도 상황과 장소에 잘 맞게 입으시는 편이라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사업이 잘 된 이후로는 너무 편하게 다니시기는 하셨습니다. 여성복으로 입으시던 차림이 딱 시아버지 말씀대로 통풍이 잘 돼 보이는 옷만 입으신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지적을 할 때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반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벌개지시기는 하셨지만 쓴소리는 하지 않으셨어요. 확실히 사업이 잘 되긴 하시니까 시어머니께서 진짜 태세 전환하시는 거구나 싶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의 지적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변화에 노력하셨어요. 저에게 어떤 모습이 괜찮은지 변화된 모습을 봐달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이전까지 시아버지께 무뚝뚝하게 말씀하시던 투도 바꾸셨습니다. 거의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시아버지께서 지적하신 대로 굳이 다 바뀌실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께서는 더욱 위기양양해지셔서는 시어머니께 더욱 무리한 요구만 하셨어요. 저희 시댁에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사과만 조금 열려서 판매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저 저희 식구들만 조금 따먹고 즙을 해서 친인척분들에게 나눠드리는데 그걸 판매용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니, 강요를 하셨어요. 여보, 아니 내가 사업수완이 좋잖아. 그 노는 땅 뭐하러 그렇게 써? 아이 그냥 사과농장이라고 간판 달고 본격적으로 팔아보게. 아 당신이 힘들면 내가 잘 알아봐서 해볼게. 어때? 내가 올해 운이 대운인지 아이 손대로 족족 달대니까 나한테 좀 맡겨. 시어머니께서 그간 시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잘 들어주셨는데 적어도 사과밭은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화가 난 듯 얼굴은 붉어지셨지만 이내 알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와 남편도 놀랐고 그저 모든 게 귀찮으시다는 듯 알아서 하라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승낙에 시아버지께서는 새로운 사업할 마음에 신이 나셔서는 바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나가시자 남편이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아이 자꾸 아빠 기 세워드릴 거야? 저러다가 진짜 크게 사고 친다. 내가 볼 때 아빠의 사업 수완은 어쩌다 운 좋게 얻어 걸린 양말 공장이 전부야. 내 옆에서 말리지는 못할 망정 일을 자꾸 키우고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아이 아빠 그냥 포기한 거야? 내버려둬. 저러다가 안 되면 말고 잘 되면 좋은 거지. 알아서 잘 하겠지. 그리고 나도 사과밭 관리하기 힘들었는데 네 아빠가 알아서 한다니까 귀찮은 참에 잘 됐지 뭐. 평소에 기강 있는 시어머니의 말투는 온데간데였고 정말 그간 귀찮으셨는지 기운이 싹 다 빠진 목소리셨어요. 혹여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시어머니 건강검진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처음엔 한사코 거절을 하시더니 요즘 좀 체력이 떨어지긴 많이 떨어지셨다면서 결국에는 가겠다고 하셨죠. 잔뜩 걱정하고 간 병원에서 돌아온 답변은 갱년기였습니다. 몸에 다른 이상은 없으시고 그저 갱년기 증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그간 시어머니께서 유독 더위를 많이 타시기도 하셨고 얼굴도 자주 붉어지셔서 전 시아버지 때문에 열통 터져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그저 갱년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한 번의 과정이라고 여기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달랐습니다. 검진 결과를 들으시고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와 맛있는 저녁도 먹고 쇼핑도 했는데 계속해서 많이 다운되어 계셨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갱년기는 저만 알고 있기로 하고 약국에 들려 갱년기에 좋은 약들을 시어머니께 선물해 드렸는데 그제야 조금 웃으시더라고요. 한편으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는데 저와 시어머니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께서 옷을 휙 던지시더니 왜 이제야 들어왔냐면서 대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밖에서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집에서 밥 좀 차려놓고 기다리던가. 그게 안 되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이게 뭐여? 쫄쫄 굶고 기다리긴 하고 말이야. 빨리 밥 차려, 배고프니까. 예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집에 안 계시면 시아버지께서 알아서 꺼내서 드셨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께서 냉장고에 반찬이며 바로 꺼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늘 잘 챙겨 두시기 때문에 아마 생판 모르는 남이 집에 들어와도 냉장고만 열면 찾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시아버지의 말은 괜한 투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억지를 부리시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또 아무 말 없이 상을 차리시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남편이 시아버지 태도가 영 걸렸는지 한 소리 했습니다. 아빠 진짜 왜 그래? 엄마도 일하고 몸도 안 좋아서 오늘 병원 갔다 왔어. 그런 사람한테 오자마자 밥을 차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엄마도 그래. 왜 계속 받아줘? 계속 좋게 받아주니까 아빠가 더 그러잖아. 죽을 날이라도 받아놓은 거야? 오늘 검진 어떻게 나왔어? 별 이상 없다고 나왔어. 두 분 일이니까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어머니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아버님, 이번엔 좀 심하셨어요. 예전에는 알아서 잘 챙겨 드셨잖아요. 정 불편하시면 그럴 때는 차라리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그제야 시아버지께서는 민망하셨는지 헛기침을 하셨고 그때도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갱년기 때문에 우울감이 심하시다고 하셨는데 그게 영 나아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시아버지의 사업은 여전히 문제없이 잘 되고 있었고 점점 얼굴 뵙기도 어려워질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운이 핀 건지 사과 농장도 제법 벌이가 쏠쏠했어요. 가족 농장처럼 주말에 저희 손도 필요했었는데 아예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셨습니다. 우툴투툴한 못생긴 사과만 먹었었는데 농장에서 나온 사과라며 시아버지께서 한 박스 집에 들고 오셨어요. 매끈하게도 예쁜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또 시어머니를 걸고 넘어지셨어요. 그 못생긴 사과도 돈 좀 써서 신경 쓰니 이리도 예쁜데 당신은 뭐래도 예뻐지지가 않으니 참나. 요 사과 좀 닮으슈. 농담으로 하신 말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들으시기 기분 나쁘실 법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내시기보다는 그냥 무시하셨습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고 못 들은 척 하시기에 시아버지께서 그 모습에 민망하셔서는 꼭 저런다면서 답답하다고 한 소리 하시고는 나가버리셨습니다. 예전에도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살갑지는 않으셨지만 적어도 시아버지께서 사업 안 하시고 집안에 계실 때가 더 좋아 보이셨어요. 두 분이 점점 멀어지시는 게 제 눈에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 시아버지께서는 심한 말도 안 하시고 시어머니를 그저 없는 사람 취급하셨어요. 그저 베란다에 둔 12개의 난에만 신경 쓰셨습니다. 가끔 난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시고 꼭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아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에 반해 시어머니가 어디 아프신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셨죠. 그러던 와중에 부산에서 남편의 이모님이 올라오셨어요. 시어머니의 막내 여동생이시고 남편이 어릴 때는 왕래가 잦았는데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계속 말아드시는 바람에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모님께도 사업 자금으로 시아버지께서 돈을 많이 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근처에 결혼식이 있어서 오셨다가 생각이 나서 들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두 분이 그때의 불편함이 남으셨는지 조금 어색해 보이셨지만 그래도 자매 사이인지라 1시간 이상 대화를 하시면서 조금씩 그 어색한 분위기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참 가족사라는 게 신기한 게 시어머니와 이모님 두 분을 보고 많은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하시던 이모님이 시어머니 안색을 보고는 바로 아시더라고요. 어머 언니, 갱년기 왔어? 볼이 뻘겋네? 약은 먹고 있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몸 관리 잘해야 된다고. 요즘 같아서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건강만 최고야. 먹을 것도 좋은 거 잘 챙겨 먹어야 되고 몸이 얼마나 쑤시는데 그게. 내가 언니보다 먼저 왔었잖아 갱년기. 그때 하필 형부가 내 돈 빌려가는 바람에 언니한테 성질내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때 내가 진짜 미쳤었는지 미안했어. 내 맘 아닌 거 알지? 갱년기에는 이게 마음부터 제어가 안 돼요. 이모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시어머니께서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계속 우울해 보이시던 시어머니께 명약은 가족이었구나 싶었고 때맞춰 이모님이 잘 찾아오셔서 좋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모님께서는 일주일간 더 머물다 가기로 하셨고 전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모님과 계실 때는 시어머니께서 꼭 소녀 같으셨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요. 이모님은 시어머니와 성격이 많이 다르셨어요. 뭐든 생각나는 대로 입 밖에 꺼내셔야 하는 분이셨고 엄청 밝으셨거든요. 물론 시아버지 앞에서도 똑같으셨죠. 집에 들어온 시아버지께서 이모님을 보고는 많이 놀라셨는데 놀란 건 둘째치고 이모님이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 형부 정말 실망이야. 예전에 나한테 사업자금 빌릴 때는 우리 언니한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엄청 잘할 것처럼 그러더니 요즘 안 그런다는 소문이 있어. 나이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뿐이 없는데 왜 그러실까? 다 늙어서 사업 잘 되면 뭐해. 돈 쌓아놓고 뭐 할 거냐고. 젊었을 때나 좋은 거지. 젊을 때는 돈 못 벌더니 할아버지 다 돼서는 잘 되니 좋으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는 큰 소리 떵떵 치셨는데 이모님께는 찍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모님 계시는 일주일 동안에 시아버지께서는 집에 잘 안 들어오셨어요. 피하셨던 건지 정말 일이 바쁘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안 지나서 왜 이모님이 일주일이나 계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하시고 약을 하나씩 드시길래 그 나이대분들 다 드시는 약이 있으시니까 그러려니 하다가 약이 너무 많아서 자연스럽게 묻게 되었어요. 이모님, 약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무슨 약이길래 몇 끼 이렇게 많이 드세요? 병원에서 받은 약은 맞으신 거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은 건데 괜찮은 거예요, 이거? 아이고, 우리 조카 며느님이 내가 걱정이 되시는구나. 이거 괜찮아. 이거라도 먹어야 내가 좀 버티거든. 나 암 환자야. 췌장암. 3개월이면 오래 산다나 뭐래나. 이거 안 먹으면 아파 죽어. 밥 먹고 나면 더 아프거든. 전 이모님의 말씀에 너무 놀랐고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이모님 말씀으로는 췌장암은 수술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발견되면 거의 죽을 거다라고 알면 될 거라며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모님께서는 시아버지께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빚진 게 있어서
아시면 너무 상심하실 거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오히려 더 많이 아프신 이모님은 일주일간 되려 시어머니를 많이 달래주셨습니다. 갱년기에 좋다는 차는 다 사서 시어머니께 주시고 몸 관리 잘하라고 다독여 주셨죠. 마지막 머무시던 날 밤에는 남편이 사실을 알고 이모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도 이모님은 오히려 웃으시면서 남편을 안아주셨어요.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셨습니다. 일주일 머무시고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시고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모님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미리 알고 계셔서인지 시어머니께서는 울지도 않으셨고 그저 담담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만 떠나가라 우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모님의 사진 앞에 두툼한 돈뭉치를 올려두더니 현수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갚았지. 그때는 너무 미안했고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늦게 해서 더욱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었다. 죽일 놈. 늦었지만 이걸로 노잣돈 투두기하고 나 용서하지 마라. 이모님과 시아버지의 사연은 그저 시아버지께서 돈을 크게 빌리신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연이 더 있었어요. 이모님께서 아드님 유학자금 모아둔 것을 시아버지께서 금방 갚겠다는 명목으로 빌리게 되셨고 시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죠. 그 바람에 이모님 아드님께서는 미국에 있는 대학의 합격증을 받아두고도 돈이 없어 가지 못했고 1년을 날리고 재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하게 좌절해서인지 재수하는 기간 동안 방황을 많이 하게 되어서 삶이 많이 어긋나 공부에는 아예 손을 떼게 되고 막리를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이모님의 장례식장에 쓸쓸하게 앉아있는 그 아드님의 모습은 고생 가득한 얼굴이었죠. 이모님은 시아버지가 아들의 인생을 다 망쳤다고 생각했고 그 뒤로 시어머니와는 연을 끊고 살았었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시어머니께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니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 생각이 제일 먼저 났다면서 말이죠. 결혼식은 핑계였고 그저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계속 저에게도 건강이 최고라고 하시더니 죽음 앞에 시아버지의 돈 봉투는 그저 종이장 같아 보일 뿐이었네요. 이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당분간은 집안이 참 고요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난과 시어머니를 향한 짜증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런 것들 또한 없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이제 분가할 때가 되지 않았냐면서 부동산 계약서를 내미셨습니다. 저희 부부 둘이 살 수 있는 작은 빌라를 구매하셨다며 이전에 짓던 집을 빼앗아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 덕에 저희는 시부모님과 5년간 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5년간 살아온 게 싫지 않았습니다. 여차저차. 내가 너희에게 빚을 진 셈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갚는구나. 늦었지만 분가해라. 둘이 살아봐야 더 사이도 좋아지고 그러는 거지. 나도 신혼 때 네 엄마랑 못 살아봐서 아쉬움이 많았다. 네 엄마는 시집살이 다 겪고 모진 말 많이 듣고 지내서 나한테 원망이 많았거든. 매일 장난스러운 모습만 보다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어른이시구나 싶었어요. 제가 너무 시아버지를 안 좋게만 보았나 죄송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시어머니를 향한 투정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다시 그놈의 반찬 투정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갱년기 때문에 면역이 많이 약해지시면서 식단 관리도 중요했기에 건강한 음식들로 상을 차리시곤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밥상을 보고 절밥을 차렸다며 싫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스님들도 이렇게는 안 먹겠네. 어떻게 매번 나물들만 잔뜩 올라오냐고. 요새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신만이 하기로 했어.
온놈의 이름 모를 나물만 한가득 그냥 입에 대기도 싫네. 고기 반찬도 좀 올리고, 내가 좋아하는 갈치찌개 이런 것도 올려야지. 그렇게 먹어야 밖에서 힘도 쓰고 열심히 버틸 거 아니여.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슬슬 시어머니께서도 열이 오르시는지 얼굴이 벌겋한 못해 눈에 붉게 핏줄이 올라오시는 게 보일 지경이었어요. 가만히 있었다간 진짜 칼이 날아올 듯해서 남편이 시아버지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께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고는 다음날부터는 제가 상을 차릴 테니 두 분 다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두 분 사이가 계속 나빠지는데 남편이랑 상의를 했어요. 지금 이 시기에 분가가 말이 되냐고 말이죠. 남편도 제게 미안해서 말은 못했는데 조금 미뤄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입주를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계속 시어머니를 살살 건드리던 것이 화근이었죠. 그날도 시아버지의 별거 아닌 트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소파 먼지를 닦고 계셨는데 시아버지께서 이제 소파가 많이 낡았으니 버리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직 멀쩡하니 낭비하지 말자고 더 쓰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였는데 시아버지께서 발끈하셔서는 이제는 돈 좀 더 버니까 좋은 소파를 써보자고 화를 내셨고 시어머니께서 그때까지도 시아버지를 살살 달래시면서 돈 잘 버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소파 살 돈 있으면 남들이나 돕고 좋은 일 하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봉사하시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후원금을 더 내자는 말씀이셨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가 본인을 계속 무시한다고 예전 일들을 들추면서 비꼬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처럼 나한테 큰 소리 치고 말해보지. 왜? 내가 이제 돈 잘 버니까 할 말이 없냐? 그리고 그 볼은 왜 자꾸 뻘개지는 거야? 부끄러운 거야 뭐야? 한겨울인데 논에서 일하는 사람 마냥 이 허수아비 같은 옷만 입고 내가 여자랑 사는 건지 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랑 사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럴 거면 여자 딱지 떼고 나랑 호영호제 하자고.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갱년기 때문에 열이 나서 편히 입으신 건데 그걸 자꾸 들먹이시면서 남자 같다고 자꾸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속상해서 한마디 하려던 찰나에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베란다에 가셔서는 시아버지께서 엄청 아끼시는 난을 하나씩 무 뽑듯이 뽑으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당황하고 얼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억소리 한번 내시고는 그대로 굳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난을 뽑아서는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들어오셔서 제자리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오셨는지 창밖으로 던져진 난을 보며 울부짖으셨어요. 그 12개 난의 이름을 순서대로 부르시면서 말이죠. 아가들아.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고는 맨발로 주우러 뛰쳐나가셨고 여전히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차를 호로록 드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그 모든 광경을 바라봤어요.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시어머니 모습은 꼭 한 마리의 티라노사우루스 같았거든요. 건드렸다가는 저희도 피볼 것 같은 그런 느낌? 시어머니 눈빛에 검은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눈이 돌았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태 참으신 것들을 모조리 뿜어내시는 듯해서 더 그랬어요. 시아버지께서 난을 주워오셔서는 시어머니께 갖은 욕설을 하며 따지셨고 여태 시아버지께 아무 소리 안 하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가진 거 없는 놈 거두어서 결혼해주고 밥 먹듯이 말아먹는 사람 일일이 뒷바라지해주고 동생 돈까지 빌려다가 사고치는 인간 뒷수습해주고 그나마 내 눈치 보면서 자라길래 겨우 눈 감아주고 살았더니 이제 그깟 돈 몇 푼 벌었다고 기세등등 하기는 내가 무슨 당신이 대단해서 꾹 참고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하도 기죽인 것 같아서 조금만 봐주자 했던 거야. 저러다 말겠지 하고 말이지. 근데 점점 정도가 지나쳐지니 이거 원. 지 주제도 분수도 모르는 인간이 돈 많이 벌면 뭐해? 다 늙어서 이고지고 갈 거야? 은숙이 보고도 몰라? 그리고 나 갱년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당신은 모르지? 당신 와이프가 핵폭탄으로 변했다는 소리야. 시어머니께서는 난 화분을 하나씩 바닥에 내던지셨고 난 못지않게 비싸다는 난 화분이 하나씩 깨지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된 시아버지께서는 뒷목을 잡으셨어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신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께서 곱게 들고 온 난도 뺏어들고는 바닥에 내던지고 마구 발로 짓밟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 일을 시어머니의 난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난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아버지께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시어머니께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셨고 투정의 투자도 꺼내지 못하셨죠. 원래 그 모습 밀림의 왕으로 재군림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일대기를 봐오다 보니 왕의 몰락은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역시 사람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후에 저희는 예정대로 분가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갱년기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체력이 좋아지셔서 전투력이 상승되셨습니다. 더욱더 시아버지께서 범접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의 난을 겪고 난 후에 시아버지께서 느끼신 게 많으셨는지 늘렸던 공장도 다시 줄이셨고 사업에 대한 욕심을 안정적인 사업으로 축소하셨습니다. 집 앞 사과밭도 사업을 접고 가끔 따먹거나 예전처럼 지인들에게 집으로 돌리는 식으로 바꾸셨어요. 돌아가신 이모님께서 다 늙어서 돈 벌어봐야 뭐하냐고 하셨던 그 말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잘해주라고 하셨던 게 내내 맴도셨는지 이전처럼 밀림의 왕이 되긴 하셨지만 적어도 시어머니 생각하시는 건 시아버지께서 최고의 왕이셨어요. 모든 사업들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의 생신에 시아버지께서는 특별한 양말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렇게나 양말 사업을 크게 한다고 떵떵거렸는데 정작 시어머니 양말 한쪽 안 갖다 주셨다면서 양말을 선물하셨어요. 양말에 적힌 글귀가 참 귀여웠습니다. 갱년기 극복 아자아자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 글귀가 시어머니의 강철 같은 마음도 녹인 건지 박장대소를 하셨습니다. 참 센스 없다고 타박하기는 하셨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밝은 미소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손을 잡아주시면서 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사업도 안 말아먹고 잘할 거고 당신한테 1등으로 잘할 거야. 사고도 안 치고 투정도 안 하고 주는 대로 먹을게. 앞으로 우리 같이 곱게 늙자. 됐어. 그놈의 사업이나 좀 하지마. 지겨워 죽겠어. 속에도 없는 말을 하시고는 민망해 하셨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저와 남편으로서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도 조용히 제 손을 잡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우리도 앞으로 시부모님처럼 서로 위하고 살자 뭐 그런 의미 같았죠. 그러고 보니 벌써 그 시어머니의 난도 10년이 지나가네요. 시아버지의 양말 사업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남편이 이어받아서 열심히 운영 중이고 시부모님 두 분 다 체력이 예전만 못해지셔서 모든 일을 접고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계십니다. 거기서도 투닥투닥 다투시기는 하지만 두 분이서 꾹 붙어서 잘 지내고 계세요. 정말 이모님 말씀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노후가 편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긴 한 것 같아요. 물질적인 욕심 다 버리고 자연인처럼 살고 계신 시부모님을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